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광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봄입니다. 이제 그렇군요.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저희가 여의도 정치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25년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참 그런 거 따지면 세월이 참 빨리 가는데 예. 그 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예. 늘 그렇지는 하지만. 자, 사법개혁 3법을 놓고 법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법원장 회의를 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나름 집단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예. 예.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왜곡죄.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리 왜곡 또는 사실관계를 조작했을 때 이에 대해서 처벌하자 뭐 그런 내용인데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법 왜곡죄의 최종 판결은 판사가 하는데 예.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법 왜곡죄라는 게 이제 처음 도입된 나라가 독일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요. 예. 독일이 나치 시대를 겪으면서 그때 그 법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사람들한테 너무나 막심한 인권 침해를 가하고 또 여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는 반성적 차원에서 이제 역사적 산물로 법 왜곡죄가 등장을 했고 우리 법원 검찰이 또 못지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독재 시절부터 해왔던 그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뭐 정찰제 판결이나 나서서 고문을 하거나 뭐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한 반성으로 또 역사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제 조희대가 했던 희대 파기환송 판결 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그냥 놔둬도 되는 거냐 이런 점들 때문에 그 일종의 일반 예방 효과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마음을 먹지 말고 제대로 좀 일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법률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만들어지기만 하면 모든 재판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판사들이 다 피의자가 될 것처럼 뭔가 위험을 과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해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게 좀 보여서 매우 유감인데 아니 결국은 이거를 기소하는 건 검사, 재판하는 건 판사 이렇게 될 텐데 예. 그자들이 자기 일인데 그거를 이렇게 넓혀서 해석을 하겠습니까? 최대한 좁혀서 하려고 하겠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해가지고 없는 거를 있는 걸로 만들었다, 있는 거를 없는 걸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그건 당연히 처벌해야죠. 그런 정신을 담은 법에 대해서 왜 그토록 반대를 하는 건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 반대 논리 가운데 하나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다고 처벌하게 되면 사법부가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뭐 이런 논리도 있던데. 그건 뭐 좀 지나친 논리인 것 같아요. 일단 판례는 법령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 예. 법이나 시행령에 적혀 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왜곡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내지는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런 이제 형법 조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인 자라는 말에 그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예. 법에 정해진 말이 사람. 근데 그 반려동물을 죽였다. 근데 거기다가 살인죄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사례지만 그런 게 명확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법을. 예. 그런 거를 처벌하는 거지. 그 판례를 가지고 어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법리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하면은 판례라는 건 당연히 형성되면서 바뀌는 건데 그거를 하급심 판사가 이러저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내가 해석을 해보면 기존의 판례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는 건.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하급심 판사들이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기존 판례를 뒤집는 사례가 꽤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종종 예. 있죠. 그러니까 법령에 위배되는 거라는 거는 법과 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얘기지. 그게 판례에 위배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판례를 바꾼다라는 거는 기존의 판례하고 다른 판결을 내린다는 거거든. 그거는 애초에 법령이라는 요건하고 안 맞는 거죠. 그거를 판례까지 포함해서 해석을 해서 처벌하기로 들면 그거는 그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확대해서 금지 또는 유추해서 금지 이런 거에 걸리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 과연 예.
법 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뭐 그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전에 그 최은순 장고 증명서 위조 예, 그거는 적용이 예. 된다고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예. 그러니까 이제 장고증명서를 위조하고 그게 이제 장고증명서가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발행한 게 아니니까 이제 사문서란 말이죠. 예. 그러면 사문서는 위조의 경우에만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문서 위조를 할 때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그 위조된 문서를 왜 위조했겠나? 그걸 생각해 보시면 그걸 써먹으려고 위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써먹는 거를 행사라고 하고 그게 사문서 위조 및 동의 행사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 행사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당연히 사기죄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세 가지가 세트로 움직이던 범죄예요. 예. 사문서 위조, 동행사, 그러니까 위조 사문서 행사, 그다음에 플러스 사기까지. 그럼 최은순이 장고증명서를 위조한 것도 자기가 담보가 충분히 있고 잔고가 충분히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을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문서 위조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다 빼버리고 기소를 해서 최은순이 그냥 풀려나오게 만들려는 시도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그런 점을 인식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 징역 1년이라는 거는 그 액수에 비해서 사기친 액수에 비해서 너무너무 가벼운 죄였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사기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 돼가지고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처벌을 하는 게 맞죠. 의도적으로 그걸. 그러니까 앞에서 하던 사람들은 다 사문서 위조를 하면 그 행사죄와 사기죄까지 세트로 다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하게 했는데 왜 대통령의 장모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냐. 그거야말로 법을 왜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 법 왜곡죄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총을 열어서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그 형사 사건에 한해서 법 왜곡죄를 적용하기로 지금 의견을 모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법사위 간사인 김영민 의원이 지도부 책임져라라고 반발하고 있던데 이렇게 되면 민사는 적용이 안 되겠네요. 법 왜곡죄가. 예, 예.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왜곡할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걸 제외하면 어떡하냐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엄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따귀 빼고 기름 빼고 그냥 선언적인 조항만 남겨놓으면 누가 이걸 의식해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냐 이런 정도의 반론이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해서 예. 내용을 알게 되면 또 더 말씀드리기로 하죠. 예. 자, 다음은 재판 소원인데 제가 우문현답을 하겠습니다. 왜 법원은 반대하나요? 원래 어차피 최종 키는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는데 아니 헌법재판소는 위원이 아니다 그러는데 예. 왜 대법원은 계속 문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헌법적 차원에서 논리적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예. 현실적 차원에서 이제 밥그릇 지키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도입이 되면 자기들이 헌법재판소 밑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아니 국민들이 볼 때는 누가 위고 미치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을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것이 모든 판결을 가지고 다 재판소원을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심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상하게 법원, 판사, 검사 이것만 관련이 되면 막 위험을 엄청 증폭시켜가지고 큰일 나는 것처럼 과장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언론도 포함되죠. 뭐 언론의 피해에 대한 어떤 징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사 형사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또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허용돼 왔던 재량의 범위를 계속 악용해 왔던 거에 대한 그 책임의식은 느끼지 않고 그냥 내 밥그릇을 계속 지키겠다라는 그런 야욕만 자꾸 발휘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니 내란 상황 같은 때 이런 식으로 절실하게 열심히 했냐고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너무나 극명한 거죠. 왜 이러는 건지. 예. 이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을 하는데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예,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 아무리 반발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뭐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해서 뭘 노리고 하는 건지는 뭐 뻔히 보이는 일이지만 그 뜻대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렇게 대법원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시끄러운데 결국은 재판소는 가는 거죠. 예. 그럼요.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잖아요. 예.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권이라는 이름으로 침해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응답을 국가가 제시해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하여튼 우리끼리 성역을 유지하면서 우리끼리 살 테니까 제발 우리를 건들지 마라. 이런 식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는 그냥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궁박함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우문 현답을 기대하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판사가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랬더니 늘려줄게 했는데 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늘 판사를 늘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건 수를 줄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 판사들의 시각이고 입장이었어요. 예, 사건 수를 줄여서 해결하려고.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온갖 그 장벽을 만들려고 했죠. 그 대표적인 게 양승태가 추진하던 상고법원이고, 상고법원, 예. 예. 그다음에 뭐 상소 허가제, 상고 허가제, 상고 심사제, 뭐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누구를 위해서 좋은 건가요? 그게 국민을 앞에 두고 생각하는 건가요? 판사를 앞에 두고 생각하는 건가요? 판사를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그거는 아니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다른 사람이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 뭐 피해를 본다 이런 식의 말을 호도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일은 적게 하고 대우는 더 받고 싶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욕망일 수는 있는데 그걸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이 13명인데 헌법재판관 9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본인들의 숫자는 24명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이게 권위가 떨어진다. 위치가 격화된다. 이런 거. 전형적인 밥그릇 얘기입니다. 예. 자, 지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1심, 2심, 3심 다 늘려주면 안 되나요? 물론 예산이 뒷받침돼야겠지만.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급심 판사들을 늘리는 게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판사들을 선발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이 기존의 입장을 또 고수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가진 또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판사로 많이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법원은 그 문제를 숫자를 늘려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도제식으로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은 굶만 않고 굴러서 일을 하는 그런 판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까놓고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한 인식차가 있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국민에게 가장 보탬이 되는 것인가 이런 방안을 놓고 국회가 좀 제대로 된 답을 내놔야 될 시점이 온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대법원이 보이고 있는 이런 퇴행적인 모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사 수를 늘려가지고 제대로 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다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 관한 재판을 하면서 사건 기록을 다 반대 안 반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사건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편의에 따라서 거의 안 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숫자를 늘려줄 테니까 그냥 보고 해라 재판을 살펴보고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죽어도 싫다는 거야 이게. 그게 말이 됩니까? 지인이 그 민사소송을 했는데 1년이 걸렸어요.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기본 1년 걸리죠. 그 사람이 피가 마른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마다 변호사 연락하는데 자기가 서너 달 지나가니까 내용을 까먹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변호사한테 이야기하는데 변호사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 판사가 할 만하면 인사이동 난다든지 아니면 일이 많다든지 계속 미룬다는 거예요. 결국 판사만 늘리면 국민들의 그 사법적 고통이 줄어들 텐데 왜 이렇게 안 늘리는지 참. 그러니까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제대로 된 판사가 재판하는 것도 중요하죠. 늘려놓고 직영 같은 판사만 다 있으면 이상한 판결로 더 고통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를 지켜보고 있고 참여해야 된다는 게 이 점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냥 맡겨놔버리면 끼리끼리 또 자기 편한 대로 또 바꿔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보면은 소위 말하는 외고 출신, 강남 출신, 또 대형 로펌 출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신규 판사로 임명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숫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이 법조 양성 과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시각으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죽자고 반대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박지원 의원이 그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을 앞에 두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그 사법개혁에 대해서 공론을 하자고 하지 않느냐. 네. 그러면 나와라. 나오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네. 건방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의원님? 예. 그러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우리는 원래 구름 위에 있는 사람들이지 당신들하고 말 섞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좀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렇게 할 말 있으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께 입장을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얘기하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토론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자꾸 의견을 반영해 달라, 의견을 들어달라 하면서 그럼 나와서 의견 말해라 그러면 또 죽어도 못 안 나가겠다.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나와봤자 인사만 하고 가겠죠, 또 지난번처럼. 인사만 하고 국정감사 가만히 앉아가지고 꿀먹은 벙어리 노릇하고. 사법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법개혁 3법, 그러니까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언, 이게 지금 사법개혁 3법인데 법조계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예. 당장 법원의 2인자로 알려진 법원 행정처장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뜬금없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뭔가 불이함을 알리려고 본인은 사임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기는 했는데 예. 이분이 그러면 대법관직은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시 법원 행정처장은 매번 법사위에 불려 나와가지고 막 민주당 의원들이 왜 그런 사법 카르텔 해가지고 왜 기득권 그리고 사법 정말 졸속 판단 여러 가지의 그런 신뢰를 잇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적을 하면 답변을 하고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박영재 이 처장은 별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도 법사위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대법원의 입장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별로 대꾸도 못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회의감이 느껴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대법관만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뒷전에 물러나서 여러 가지의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데 괜히 행정처장 해갖고 욕은 욕대로 받고 국민들한테 신뢰는 다 잃어버리고 사실은 조희대가 임명한 행정처장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조희대 키즈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잘하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여전히 대법원의 그런 본인들의 기득권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명분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못하겠다 하고서는 이렇게 빠르게 본인이 스스로 자리를 정리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왕이면은 대법관직까지 정말 사법개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생각으로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귀찮고 불편한 거 하나만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진정성이 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대통령처럼 박영재 대법관이 예.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은 물론 대법관직까지 내놓으면 어느 정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예. 대법관직은 지금 계속 유지하겠다 뭐 그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법원 행정차장은 사실은 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자리잖아요.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도 다 해야 되고 대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상임위에 나와서 답변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 박영재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 환송을 했던 사람인 것이잖아요. 주심.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배후에서 본인이 파기 환송을 주도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국민들의 신뢰가 상당히 지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이 법원 행정처장이 돼가지고 또 뭔가 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국민들의 분노가 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어도 본인이 나서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빠르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본인이 명분 있게 정말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들의 그런 입법과 사법에 있어서의 상권 분립의 유지를 위해서 정말 이를 보호하는 그런 사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당하게 할 만하고 그래도 반대되는 말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설득하고 공론화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노력을 해야죠. 근데 뭐 지금 사법 3법에 대해서 뭐 충분한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 뭐 그러면서 이제 공론화를 하자 막 그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 뭐 그러면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본인 전국 대법관 회의나 아니면은 그런 판사 회의를 통해서 아주 수동적으로 본인들이 보수적으로 기득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거는 충분한 수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이 과연 지금 사법개혁에 있어서의 아주 골든타임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 적절한 모습인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을 향해서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와라. 그런데 나오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건방지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충분히 공론화가 되지 않았고 수기가 되지 않았으면은 나와서 그러면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지금의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카르텔의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고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받는 사법부로서의 그런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너무 많은 불신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말 내란 비상계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파기환송은 주도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사법개혁은 또 거부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에 가려졌던 사법부와 판사들의 그리고 대법원의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아 국민들이 인제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배후가 드러나는구나 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오늘도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아니 사법개혁이 통과되는 마당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인제는 본인이 책임과 권한을 내려놓을 타이밍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맞느냐에 대한 발언까지 오늘 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적절한 처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 왜곡죄는 판검사의 법리 왜곡이나 사실관계 조작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검사가 그런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대하는 논리들이 막 언론에서 익명을 인터뷰로 뭐 부장판사가 무슨 얘기를 했니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번에 법 왜곡죄도 또 개정 과정에서 이거 형사사건에 대한 한정해서 제한했죠. 형사로만 그래서 제한을 축소를 했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민사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판검사가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특히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모 부장판사는 인터뷰에서 아니 뭐 이게 법 왜곡죄는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도 없고 유죄가 나오면 자격 박탈까지 된다고 하는데 누가 그러면 형사재판 하겠느냐 뭐 이러면서 그냥 푸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는 본인들은 어떤 판결을 어떻게 하던 간에 모든 사실 그 권한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칼을 그런 것이 휘둘렀어요. 칼을. 예, 네. 얼마나 이게 판사에 따라서 그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내란 재판을 보면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백대한, 이진관 그리고 뭐 여러 우인성 판사. 그쵸, 우인성 판사까지 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판사들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깜놀한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그동안에 부장 판사든 어떤 판사든 간에 모든 판결들이 본인이 고고하고 정말 고의가 없었고 의도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아니 그러면 우리 진짜 옷 벗고 나갈 거야. 누가 형사재판에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막 반대하는 이유들이 결국에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법안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현장에서 혼란이 온다.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충을 하고 연구 인력도 보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트집을 다 잡아갖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무리가 난다. 그리고 부작용 난다 하고 있으면서 그대로 지금 상태를 보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건데 국민들이 아니 지금 사법개혁의 시점에서 이것을 그냥 놔둘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의식을 크게 갖고 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의 자성의 목소리 그리고 정말 어떻게 스스로를 쇄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소통의 그런 중요한 시간이다. 근데 아직도 그들은 법복을 입고 있는 그들은 아직까지 이 사안이 본인들이 스스로 불러일으킨 사법 불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 소원 같은 경우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다 그러는데 대법원은 위헌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정권, 칼자루는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다. 대법원이 아무리 반발을 해도 법은 통과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헌재랑 그리고 대법원, 대법원이랑 이렇게 다른 판단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참 새로운 파인딩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같은 법조인들이잖아요. 누구는 대법원에서 일하고 누구는 헌재에서 일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가 정말 국민들로서는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이 같은 사안에서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이 달리할 수 있구나에 대한 불신이 분명히 생기는 건데 대법원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그 반대하는 사유들이 본인들의 권한이 뺏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뭔가 조금 더 뭔가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재판소원 도입 시에는 이게 법원과 결국에는 헌재에서의 이 시스템이 연결돼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대법관수도 증언을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관들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연구관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핑계 대면서 지금 계속 이거는 무리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그리고 인력은 인력 확충대로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히 현명한 그런 대응 논리인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사법부가 정말 국민들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조직이구나. 특히 대법원에 대한 개혁이 매우 필요하구나. 여전히 조의대 내에서 그런 박영재 그리고 천대엽 이런 분들이 계속 권력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쇄신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태악 중앙선거위원장의 후임으로 다름 아닌 천대엽 대법관, 그러니까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씨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하겠다, 내정하겠다 지금 그런 건데 민주당이 그 논평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천대엽 내정자는 조희대 사법부의 법원행정차장으로서 사법행정을 총괄해온 인물이다.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다. 12.3 내란에 대해 사법부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 했느냐. 실제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등에 출석을 해서 당시 그 법원의 그런 파기환송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천대엽 사실 대법관이 되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번에는 선관위 결국에는 정말 그 보수에서 부정선거를 그렇게 주장하는 선관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법원이 이렇게 파워가 크구나 저는 이번에도 느꼈던 게 결국에는 선관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3명, 대통령이 3명 그리고 대법원에서 3명을 추천하는데 관례적으로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추천한 분이 위원장으로 관례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파워가 이렇게 중요하고 대한민국을 선관위부터 해가지고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권력기관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천대엽 지금 뭐 내정자는 사실은 예전에 김학의 전 차관의 그런 무죄로 확정을 짓는데 아주 혁혁한 공신을 한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별장에서 성접대 했던 동영상. 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아니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뇌물죄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1심에서 뭐 증거에 대한 수집에 대한 적절성 때문에 1심에서 무죄됐다가 2심에서 유죄됐다가 다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무죄로 확정했던 그 김학의를 면책해줬던 천대엽 지금 내정자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게 팔이 완전히 안으로 굽는 그런 판결 아니었나라는 불의에 떨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요즘에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래서 딴 얘기긴 하지만 김학의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결국에는 무죄 받고서는 이 형사 보상금을 1억 3천만 원이나 받아갔대요. 이분이.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뇌물 받고 성접대 받았는데 결국에는 무죄 나가지고 오히려 돈 받아갔다. 이런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지금 사법부가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돌아가고 있었고 그 무죄 판결했던 천대엽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천대엽을 내정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해박한 법률 지식, 균형 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탁월한 사법 행정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정자로서 아주 충분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헌신해왔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사실은 내란에 대한 부분이나 내란 재판부 전담에서도 계속 반대했었고 그리고 지금 파기 환송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서 헌신해왔다고요. 이거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파기 환송에 대해서 우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난 제대로 한 거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본인들의 주장에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선관위원장 되면은요 결국에는 인사청문회 해야 되거든요. 예, 합니다. 예,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